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더 글로리는 정말 현실일까요? 네, 현실입니다. 기절을 하니까 옆에서 장난치고 놀면서 이제 바닥에 물까지 뿌리고 또 끌고 다니기까지 하는 그런 잔인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내 아이가 가해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의 전화를 받고 갑자기 외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제 사준 적이 없는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면 친구가 빌려준 것이라고 하거나 얼버무립니다. 남들보다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대학을 가야 한다는 생각, 잘 나가는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 등 이런 사회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과연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브레인셀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경찰관이고 현직 경찰관이 알려주는 학교폭력 대처법을 쓴 이상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학교 전담 경찰관은 여러 업무 중에서 이제 여성청소년과에 소속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이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들을 예방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이제 부서입니다.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 그리고 가해 학생 또는 비행 청소년, 소년범들을 만나면서 우리 이 아이들 모두가 어쩌면 그 사회적인 그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학교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밖으로 내몰리게 되거나 아니면 사회, 국가에서 비행 청소년이나 소년범이라고 낙인을 찍게 되는데요. 그 장본인은 결국 어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쁜 아이는 없습니다. 범죄의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상처받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게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전 세계적이고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와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만이 학교폭력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들 중에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야단 혹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또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등 아이들마다 학교폭력을 체감하고 대응하는 정도는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든 선생님이든 친구든 알아챌 수 있는 징후는 있습니다. 우선 가정에서 자녀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보실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에 상처나 멍자국이 있다. 두 번째는 학교를 전학 가고 싶어 하거나 학원을 옮기고 싶다고 한다. 세 번째로 성적이 급격하게 또는 서서히 떨어진다. 네 번째는 친구의 전화를 받고 갑자기 외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섯 번째는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이 많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고 하거나 평소보다 안색과 표정이 좋지 않다. 자, 이런 점을 잘 파악하려면 아이의 정서를 항상 살펴보는 게 부모님이 관심을 두셔야 하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가 혹시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다니거나 같이 다니는 친구가 거의 없다. 다음 친구들과 장난하듯이 스파링, 격투기 등 이제 몸을 쓰기를 하는데 대부분 스파링이나 격투기 상대 샌드백 역할을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한편 이제 어딘가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역시 반 아이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가해 징후를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살펴보실 가해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 대화가 적고 혹은 줄어들거나 안 그랬었는데 이제 반항하거나 화를 내는 횟수가 좀 많아진다. 두 번째는 친구 관계를 좀 유난히 중요시하고 귀가 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하다. 이제 사준 적이 없는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면 친구가 빌려준 것이라고 하거나 얼버무립니다. 그 다음 또 과도한 화장, 옷차림, 문신 등 외모를 심하게 꾸며서 또래 관계에서 위협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고 갈등 상황에 자주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와 다르게 감추는 게 많아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가 가해를 하는지 살펴볼 점입니다.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게 되고 다른 학생을 좀 괴롭히면서 자주 욕설을 하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선생님에게 대들고 반항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손이나 팔에 붕대를 감고 다니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주의 깊게 데리고 와서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칼이나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로 선생님도 위협하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징후입니다. 사실 친구들은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친구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고 자신도 다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방관한다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도 피해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알려서 우리 모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학교폭력 피해 가해 징후를 나열했지만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과 비슷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딱 학교폭력이다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긴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평소에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자주 소통하면서 알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보호도 하지만 주로 범죄를 행한 가해자를 계도하거나 혹은 선도하기도 하는데요. 초범의 경우보다는 재범하는 아이들의 가정 환경에서 특별한 공통점이 보입니다. 주로 맞벌이하는 가정 혹은 부모님의 부재로 조부모님의 보살핌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귀가 시간 같은 부분에 있어서 통제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부모나 이제 보호자의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행이나 범행에 노출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날이라고 했지? 엄마, 오늘 너한테 너무 실망이야. 경찰서까지 갈 줄 알았나? 그 부분이 실망이야. 없는 애 하나 어떻게 못해서. 아이의 잘못이 범행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돈과 권력으로 무마시키고 또 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야단은 고사하고 딸을 탓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이고 윤리적인 사고방식이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결국 엄마의 모습을 딸이 보고 똑같이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아이의 인격 성장을 멈추고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면서 공감이 결여된 사람으로 우리 부모가 키운 것입니다. 손등 말고 팔뚝에. 손등은 아프대. 이사라 정신 차려봐 얼른. 해독하고 전시회 가야지. 무서워. 전사세요? 마약은 명백한 범죄 행위고 더군다나 성직자인 목사 사모님이 이를 묵인함으로써 딸을 더 깊은 범죄에 빠지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만의 세상에서 신앙의 의미도 법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어보세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혹시 몰랐어? 얘 니네 엄마 아침에 방 뺐어. 문동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거의 이제 방임 수준이고 딸을 그냥 도구로 쓰는 건 거죠. 보통의 엄마들이라면 딸을 위해서 희생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의 어느 정도의 틀을 가지고 양육해야 되는데 엄마 자체도 가정 환경이 불우했기 때문에 딸에게 그렇게 양육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학교 전담 경찰관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제 가해자도 결국은 사회적인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글로리의 가해자들을 보면 제대로 된 부모님의 양육하에 교육이 이루어졌던 경우를 볼 수가 없는데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이끌어줬다면 지속된 가해 행동을 멈출 수도 있었고 또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상외로 수위가 높고 강합니다. TV에도 방영된 사건인데요. 한 고등학생이 기절놀이를 당한 후에 뇌손상 장애 진단을 받고 자해 시도까지 하는 등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백한 괴롭힘이자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에는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요. 머리에 이제 보호구를 착용하게 한 뒤에 번갈아 가면서 이제 가해 학생 2명이 피해자의 머리와 신체를 폭행했습니다. 기절을 하니까 옆에서 장난치고 놀면서 이제 바닥에 물까지 뿌리고 또 끌고 다니기까지 하는 그런 잔인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평생 안고 갈 장애와 고통, 상처를 생각하면 가해자들의 처벌이 미미하다는 생각을 그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언어폭력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말로만 한 것뿐인데 억울하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어폭력은 분명한 학교폭력이고 피해 정도는 또 매우 심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몸에 상흔을 남기지만 언어폭력이나 뭐 사이버폭력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증가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그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사이버상에서는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또 죄책감, 죄의식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사이버상에서의 따돌림, 명예훼손, 모욕과 같은 그런 언어적 표현은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데요. 한 아이에 대한 평판이나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그건 상관없이 아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지기 때문에 더 큰 그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고립된 아이는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한편 신종 사이버 학교 폭력 유형이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SNS 계정 뺏기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SNS에서 알게 된 모르는 사람이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에게 이제 카톡 계정과 비번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다시 카톡을 들어가 봤더니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도용당한 것을 그때 알고서는 이제 127에 신고 접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이제 아는 형이 카톡 계정을 빌려달라고 해서 대여를 했다고 합니다. 되찾아서 보니까 자신의 계정으로 코인, 캐시 투자 등 홍보성의 글이 다수의 채팅방에 나누어 게시되었고 프로필 사진이 모르는 여성으로 바뀐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일 좀 질이 안 좋게 이제 강요나 협박으로 계정을 뺏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의 계정만 갈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계정을 구해오라고 이제 강요하고 협박해서 피해자가 너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저희 이제 127에 신고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혹은 주식 리딩 사이트를 홍보하는데 아이들의 계정이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계정당 몇천 원부터 몇만 원까지 이제 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아이들이 친구나 이제 선후배에게 계정을 달라고 조르거나 이제 강제로 빼앗기도 합니다. SNS 계정 뺏기가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고 그 다음에는 사기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SNS 계정 뺏기는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에게 친구나 아는 형이 혹은 동생이 아이디나 계정을 요구하면 절대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총물러 빨리 멈춰. 와 진짜 같이. 게임이 이제 재미로 그리고 쾌감을 느껴서 이제 중독되는 것처럼 이제 도박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기게 되면 얻는 보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맛보고 싶은 쾌감을 느끼고 또 금전적인 이득이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중독되기가 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도박에 중독된 일부 학생들은 도박 자금을 위해서 사채까지 끌어쓰게 돼서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또 자살을 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전교 5등 안에 드는 공부 잘하는 그런 고등학생이 공부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불법 스포츠 토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또 헤어나올 수가 없었고 또 돈을 계속 잃게 돼서 친구한테까지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게 되었는데요. 빨리 갚지 않으면 너 때릴 거야. 혹은 뭐 선생님한테 말하겠다고 이제 협박을 하니까 아이가 이제 두려워서 결국 이제 엄마한테 이제 도박한 사실을 말하게 돼서 이제 저희도 알게 된 사안입니다. 청소년들이 재미로 또 돈을 따기 위해 도박에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업 압박의 스트레스를 도박으로 해소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서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보잖아. 성폭행은 이제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인 성희롱이나 성추행부터 강간 등 심각한 성폭력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그러니까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는 친구의 바지를 벗기는 행동들을 하곤 합니다. 피해 학생은 이때 굉장히 창피하겠죠. 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친구에게 장난을 친 것이라고 되게 항변을 하죠. 여학생들은 이제 생각보다 성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누구누구 몸 팔고 다녀. 뭐 혹은 뭐 걸레 같은 X. 너 성기가 소시지보다 작네? 라면서 웃으면서 놀리는 등의 그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 남학생들이 뭐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이제 선생님한테 말하게 되고 선생님은 또 저희들한테 이제 신고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재미삼아서 친구의 사진을 우스운 사진에 합성해서 공유하면서 서로 희덕거리고 웃고 장난하는데 이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지인능욕이라고 하는데요. 허위 영상물 제작으로 정보통신망에 위배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또 남녀의 알몸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해서 SNS에 올리는 행위들을 하는데요. 이거는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이 딥페이크 또한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성폭력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장난이 범죄자 낙인을 찍을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세요. 127 신고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127 센터는 전국 17개 시도청에 설치되어 있고 경찰청, 교육부, 여가부가 이제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신고센터입니다. 112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범죄에 대한 이제 긴급 신고라면 127은 학교폭력,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한 사안에 대한 신고 접수와 상담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제 아이들끼리 경미한 다툼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현장에 있으면 이제 중재를 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 상담센터 1388, 여성 긴급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이제 관계부처 산하에 이런 각종 피해자 지원 기관이 있기 때문에 부모나 보호자, 학교 선생님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나 문제를 지원기관에 문의해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교폭력 상담은 117입니다.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아이의 학폭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처음에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화를 내고 이제 흥분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를 위해서는 부모님이 먼저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상처받은 마음에 공감을 해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엄마한테 이야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만약에 심리치료나 외상이 있을 때 상처가 있다면 그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내 아이가 가해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역시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무라치거나 야단치기보다는 이제 가해를 한 사실이 있는지 이제 아이한테 한번 천천히 물어보시고 만약에 아이가 이제 가해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 피해자에게 사과하자고 이렇게 아이에게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사건이 발생하고 아이들끼리는 이제 그 이후에는 사과도 하고 잘 지내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어른들이 감정 싸움이 돼서 상대방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지를 않았다고 하면서 이제 학폭위원회까지 가고 이제 소송까지 이제 가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2019년, 2021년 학교폭력 예방법 중 일부가 개정이 좀 되었습니다. 사안 접수는 학교에서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상위기관인 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하는 거로 변경됐습니다. 대신에 학교에서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자체 해결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생겼는데요. 학교장 자체 해결제라고 합니다.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서 자체 해결로 종결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 해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전 그리고 발생한 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기 마련인데요. 일기는 육가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랬는지 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 수집하기입니다. 특히 심의위원회에서는 증거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SNS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통화 녹음 혹은 CCTV, 목격자 진술과 진단서, 이런 피해 부위 사진과 같은 증거 수집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맞대응하지 말고 무시하기입니다. 대개 상대방이 때렸다고 하면 나도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돼서 쌍방 폭행이 됐는데요. 똑같이 폭력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지 말라는 거절의 의사표시하기입니다. 장난이라고 한 행위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폭력이 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은 모르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한 행위는 장난이 아니야 라는 사실을 표현을 통해서 인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하기입니다. 긴급하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112에 신고하면 이제 현장으로 경찰관이 출동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상담이나 전담경찰과 연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27 신고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나 고소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학폭위가 진행되는 동안 기억해야 할 유의점이 있습니다. 대개 부모님들께서 종종 하소연하시는 부분이 우리 바로 학교에 대한 불만입니다. 학교는 원칙대로 처리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안 조사 단계 상위 기관인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 판단에 있어 중요한 증거는 당사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 학부모와 학생이 그러한 증거들을 제출해야 하고요. 자, 어찌되었든 학교는 자녀의 사안 처리를 위해서 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교사와 마찰을 일으키기보다는 되도록 학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폭력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모 스스로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나 가해자가 됐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또 감정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부모 대부분은 내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사안은 발생할 수 있죠. 그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삶의 태도나 가치관, 양육 방식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인데요. 부모가 먼저 아이를 존중하고 고운 말, 바른 말을 한다면 아이도 보고 배운 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말을 예쁘게 합니다. 부모 스스로의 삶의 가치와 방향성의 기준을 두고 아이를 양육하신다면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또 부모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대학을 가야 한다는 생각,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가거나 안정적인 공무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 잘 나가는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 등 우리 스스로 남들과의 경쟁을 조장하고 불편하지만 당연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나요? 이런 사회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과연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성격이나 재능은 또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고 부모의 능력이나 재력으로 아이를 판단하곤 합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 가해 학생 그리고 그 부모님을 만나면서 어른으로서 우리 모두가 방관자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는 어른이 되는 것,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라면 수많은 학교폭력 문제들이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세대를 넘어서 공감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사회를 꿈꿉니다. 지금까지 현직 경찰관이 알려주는 학교폭력 대처법의 저자이자 경찰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